비추올 봄의 빗속에서 마을을 봄에 오래된 기와집 위로 정오부터 늦은 저녁까지 끊임없이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고 낡은 지붕들은 옅은 안개에 잠겨 있었다. 붉은 흙길 위로 빗물이 뚝뚝 떨어져 탁한 웅덩이를 만들었고 바람은 민호가 아버지 전성과 함께 사는 작은 집의 틈새를 파고들었다. 지난 20년 동안 그 집은 강변을 봄에 고요한 강둑역, 마을의 번잡함에서 완전히 떨어진 외딴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한때는 이 지역에서 가장 화려한 집이었지만 전선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민호와 켜켜이 쌓인 빚더미만 남았다. 마을 사람들은 낡아빠진 나무 대문 앞을 지날 때마다 쑥덕거렸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 평생 속여 먹었으니 언젠가는 업보를 받게 될 거야. 그 수군거림은 전선이 세상을 떠난 날부터 멈추지 않았지만 민호는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마을 장터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경멸하는 시선은 마치 등에 보이지 않는 짐을 진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다. 26살의 민호는 법학과의 마지막 학년을 다니면서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미래에 대한 꿈은 때로는 가혹한 현실에 짓눌렸지만 민호는 꿋꿋이 앞으로 나아갔다. 어느 날 오후,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민호는 낡은 의자에 앉아 밀린 학비 청구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 민호를 깜짝 놀라게 했다. 화면을 보니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따뜻하면서도 권위 있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민호 씨 맞나요? 저는 비추올 봄 별장에서 사는 난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고 싶네요. 민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난이는 부유하고 신비로운 여인이었고 오랫동안 마을과 떨어져 살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민호의 가족과 원한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난이 씨, 무슨 일이신가요? 내일 오후 3시에 저택으로 오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민호 씨. 그녀는 전화를 끊었고 민호는 머릿속에 수많은 물음표를 떠올렸다. 다음 날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비는 그쳤다. 민호는 난이가 사는 비추올 봄 언덕 위에 저택 정문 앞에 서 있었다. 저택은 마을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지만 오랫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곳이었다. 묵직한 철문이 열리고 가정부는 민호를 넓지만 설렁한 응접실로 안내했다. 집안의 가구들은 모두 귀한 나무로 만들어졌고 시간의 흔적을 담은 오래된 향기가 났다. 방 한가운데 놓인 큰 안락의자에 난이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높게 틀어올린 백발과 섬세하게 화장한 피부 아래로 날카로운 눈매를 하고 있었다. 앉으세요. 민호 씨. 난이는 부드러우면서도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는 마치 큰 법정에서 판사와 마주한 듯한 느낌을 받으며 자리에 앉았다. 무슨 일로 절 부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난이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의 아버지의 빚을 모두 갚아주고 싶어요. 민호는 눈을 크게 떴고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바지 자락을 꽉 쥐었다. 정말인가요? 나는 농담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한 가지 조건에 동의해야 해요. 민호는 침묵했고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무슨 조건인가요? 난이는 찻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마치 민호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려는 듯 엄숙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나와 결혼해야 해요. 민호의 손에 들려있던 은수저가 접시 위로 떨어져 고요한 공간에 쨍하는 소리가 울렸다. 농담하시는 거죠? 나는 농담하지 않아요. 민호 씨, 나는 사랑이 담긴 결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난 그저 동반자가 필요할 뿐이고 당신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죠. 민호는 멍해져서 난이의 말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왜 하필 저인가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요. 난이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미스터리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전선의 아들이잖아요. 나에게는 이유가 있어요. 민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혹시 아버지와 아시는 사이인가요? 난이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빗속에서 화려하게 빛나는 장미 정원을 바라봤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갚아야 할 빚도 있지요.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말하려고 애썼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주겠어요. 난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호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저택을 떠났다. 과연 이 결혼이 구원의 기회가 될까? 아니면 더 큰 비극의 시작이 될까? 민호는 땅이 젖은 길을 걸어가며 난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와 결혼해야 해요. 민호는 두 손을 코트 주머니에 넣고 마음이 엉망이 된 듯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여인이 갑자기 아버지의 빚밖에 없는 젊은 남자를 원했다. 마을 어귀에 익숙한 쥐똥나무 아래에서 서영이 민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멀리서 민호의 그림자를 보자 손을 흔들었다. 서영은 민호의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였고 가장 힘든 시기에 늘 민호의 곁을 지켜주었다. 어떻게 됐어? 난이 씨가 무슨 일로 부른 거야? 왜 그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어? 서영은 궁금증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다. 민호는 머뭇거리며 서영을 바라봤다. 그녀가 나와 결혼하고 싶어 해. 서영은 멈칫했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라고? 난이 씨가 너랑 결혼한다고?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아니, 잘못 들은 게 아니야. 민호는 씁쓸하게 웃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서영은 오랫동안 민호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고 길가 돌 벤치에 앉았다. 네가 동의한 거야? 아직. 하지만 거절하면 어떻게 빚을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아버지의 빚이 계속 내 머리 위에 매달려 있잖아. 서영은 조용히 있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난이 씨는 복잡한 사람이잖아. 민호. 난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녀는 단지 너를 돕고 싶어서 결혼하는 게 아닐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택을 향해 시선을 멀리 던졌다. 나도 알아. 하지만 그 여자는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어. 내가 느끼기에는 그 여자는 돕고 싶다기보다 복수하고 싶은 것 같아. 아버님과 그 여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 서영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마도. 잘 모르겠지만 그 여자가 아버지의 행동을 쉽게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건 분명해. 서영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민호를 올려다봤다. 민호, 내가 이 길을 선택한다면 응원할게. 하지만 조심해야 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다음 날, 민호가 다시 비추올 봄 언덕 저택으로 돌아갈 때 하늘은 여전히 흐릿했다. 난이는 응접실의 큰 안락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멍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민호는 방 앞에서 머뭇거렸다. 왔어요. 난이는 민호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민호는 숨을 깊게 쉬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당신의 조건에 동의하겠습니다. 난이는 놀라지 않았다는 듯 고개를 돌리고 검고 차가운 눈으로 민호를 스쳐 지나갔다. 좋아요. 당신이 그렇게 선택할 줄 알았어요. 결혼식은 이번 주말에 있을 거예요. 나와 당신 그리고 몇몇 증인만 있을 겁니다. 정말로 저와 결혼하고 싶은 건가요? 민호는 망설이며 다시 물었다. 난이는 모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나에게는 필요해요. 하지만 이것이 평범한 결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저택에서 살겠지만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삶이 있어요. 당신이 남편 역할을 할 필요는 없어요. 민호는 난이의 말에서 냉담함을 느꼈다. 알겠습니다. 3일 후, 결혼식은 저택의 큰 예배당에서 조용히 진행되었다. 화려한 드레스도,
잔치도 없었고 몇 명의 가정부만 증인이었다. 민호는 낡은 양복을 입었고 난이는 검은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고급스러우면서도 고독해 보였다. 결혼식은 30분 만에 빠르게 끝났고 마을 사람들은 쑥덕거리기 시작했다. 민호 씨가 라니 씨와 결혼하다니. 저 사람은 대체 뭘 더 바란 거지? 아버지 대신 빚을 갚는 거잖아. 역시 아비가 짜면 아들이 물을 뜬다니까. 그 수군거림은 결혼식 후 민호가 저택으로 돌아가는 내내 따라왔다. 결혼 후 첫날 밤, 민호는 넓은 침실에 앉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저택 전체가 차가울 정도로 고요함에 둘러싸여 있었다. 갑자기 복도에서 희미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벌떡 일어나 긴장된 눈으로 문 쪽을 바라봤다. 발걸음 소리는 민호의 방문 앞에서 멈췄다. 민호는 숨을 죽였지만 잠시 후 발걸음 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민호는 밖으로 나가 복도 끝에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에는 낡은 의자에 앉아있는 그림자가 있었다. 민호는 저택이 단순히 차가운 곳이 아니라 닫힌 문 뒤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졌고 긴 복도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다. 민호는 복도 끝에 있는 살짝 열린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벽에 걸린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에서 그는 오래되고 먼지가 켜켜이 쌓인 문 손잡이를 볼 수 있었다. 민호는 거친 숨을 내쉬고 손을 꽉 쥐었다. 저택에 발을 들인 첫날부터 민호는 공기 중에 맴도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지금처럼 분명한 적은 없었다. 왜 이 방이 오늘 밤 열렸을까? 민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고 그의 발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는 듯했다. 안에서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고 등은 문을 향해 있었다. 라니 씨. 민호는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이 라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외쳤다. 그림자는 반응하지 않았고 방 안의 어두운 불빛은 공간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단호하게 문을 활짝 열었다. 낡은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민호는 방 안을 둘러봤다. 그곳은 작은 침실이었지만 가구들은 낡고 먼지로 덮여 있었다. 침대 맞은편 벽에 걸린 낡은 사진이 민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진 속에는 16, 17세 정도의 젊은 소녀가 부겐빌리아 아래에서 밝게 웃고 있었다. 그 소녀의 눈은 전성과 이상할 정도로 닮아 있었다. 민호는 다가가 사진을 바라봤고 마음이 갑자기 울컥했다. 그녀는 누구지? 그때 의자에 앉아있던 그림자가 움직였다. 민호는 깜짝 놀라며 탁자를 꽉 잡았다. 그림자가 얼굴을 돌리자 민호는 멍해졌다. 그녀는 라니였다. 그녀는 꼼짝하지 않고 허공을 멍하니 바라봤다. 마치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처럼. 라니 씨, 괜찮으세요? 라니는 천천히 민호를 바라봤고 그녀의 눈은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리고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미소가 나타났지만 따뜻함은 전혀 없었다. 내 딸이에요. 그녀는 사진을 가리키며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20년 전에 실종되었죠. 민호는 눈을 깜빡이며 놀라움으로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실종어. 단서를 찾은 적은 없나요? 라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당신의 아버지였어요. 라니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민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제가 뭐려? 아버지께서요? 그래요. 그 아이가 실종된 날, 전선이 마지막으로 아이와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내가 물어봤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부인했죠. 민호는 혈액이 멈춘 듯한 기분을 느꼈다. 아버지 전선은 이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전 몰라요. 아무것도.
민호는 당황했다. 혹시 오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난이는 민호를 차갑게 바라봤다. 내가 내 딸에 대해 착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 운명의 날 이후 모든 것을 잃었어요. 전선은 편안하게 살았지만 나는 20년 동안 고통과 고독 속에 살았어요. 난이는 일어나 사진으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소녀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나는 전선에게 복수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너무 일찍 죽었죠. 난이의 목소리는 마치 옛 기억이 아직 생생한 듯 가라앉았다. 민호는 그녀를 바라봤고 연민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그것이 저와 결혼하고 싶었던 이유인가요? 난이는 복잡한 눈으로 민호를 바라봤다. 그래요.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당신과 함께 살면서 당신이 아버지와 닮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민호는 그것이 칭찬인지 조롱인지 알 수 없었다. 난이 씨, 당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다고요? 난이는 씁쓸하게 웃었다. 정말 갚아주고 싶다면 내 딸의 진실을 찾아주세요. 방 안은 갑자기 침묵에 잠겼다. 민호는 난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 결혼이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그가 아버지의 과거로부터 남겨진 어둠과 맞서야 할 여정의 시작이었다. 도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난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작은 희망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부터 비밀의 방의 문이 열렸고 민호는 그의 앞길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침실 문이 민호의 등 뒤에서 닫혔지만 난이의 이야기가 그에게 울려 퍼졌다. 긴 복도를 울리는 발걸음 소리는 마치 저택 자체가 민호에게 지난 20년간 잠들어 있던 비밀을 일깨우려는 듯했다. 창밖에서는 안개가 언덕을 덮고 있었고 뜰에 있는 나무 그림자는 마치 집을 지켜보는 듯했다. 민호는 현관의 차가운 계단에 앉아 멍하니 먼 곳을 바라봤다. 아버지 전선이 난이의 딸의 실종에 정말로 관련이 있는 것일까? 그 생각은 민호의 머릿속에 박힌 가시 같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떨쳐낼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햇빛이 저택 바깥 늙은 망고나무의 무성한 잎사귀 사이로 비쳐들었다. 민호는 일찍 일어났지만 난이는 이미 집을 나선 뒤였다. 저택에 유일하게 남은 가정부 쿠키는 조용히 아침 식탁을 치우고 있었다. 민호 씨, 식사하세요. 마님께서 건강을 잘 챙기라고 하셨어요. 쿠키는 식탁을 치우며 손을 바쁘게 움직였다. 난이 씨는 어디로 가셨나요? 민호는 난이가 아침 일찍 저택을 나서는 일이 드물어 의아해하며 물었다. 쿠키는 잠시 멈칫했지만 퉁명스럽게 답했다. 그녀는 묘지로 가셨어요. 그 말에 민호는 멍해졌다. 누구의 무덤으로 가신 건가요? 그녀의 딸의 무덤으로요. 쿠키는 한숨을 내쉬었다. 무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비어있는 무덤이죠. 10여 년 동안 난이 씨는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매년 그곳에 가서 향을 피우세요. 민호는 멍해졌다. 그럼 난이 씨 딸의 실종에 대해 아는 것이 더 있나요? 쿠키는 민호를 흘끗 쳐다보며 무언가를 아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식탁에 쟁반을 내려놓고 의자를 당겨 민호의 맞은편에 앉았다. 이 이야기는 아무도 감히 하지 못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어요. 그 아이가 실종되었을 때 난이 씨는 온갖 곳을 찾아다녔죠. 밤마다 마을 입구에 등을 들고 기다렸지만 마지막으로 아이를 본 사람은 전선, 당신의 아버지였죠. 민호의 가슴이 울컥했다. 전 아버지가 난이 씨 딸에게 나쁜 짓을 했다고 믿지 않아요. 난이 씨도 증거는 없지만 잃을 수 없는 것을 잃으면 사람들은 쉽게 원한을 품게 되죠.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꽉 쥐었다. 아버지 전선은 대체 얼마나 많은 것을 숨겼던 걸까? 그날 오후
민호는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마을에 있는 노인들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강변을 봄의 강가에 있는 주막은 마을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였다. 그곳에서 전선의 절친한 친구였던 팔수 씨가 차를 마시고 있었다. 민호는 다가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팔수 아저씨, 옛날에 아버지께서 라니 씨 딸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팔수 씨는 차를 마시던 것을 멈추고 눈을 가늘게 뜨며 민호를 바라봤다. 그걸 왜 물어보는 거지? 진실을 알고 싶어서요. 팔수 씨는 찻잔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전선은 그 아이를 도와줬었지. 엄마한테 혼나면 전선 씨네 집으로 달려가곤 했어. 전에 한 번은 전선 씨가 그 아이를 강가로 데려가서 놀아줬지. 그런데, 뭐가요? 그날 이후로 그 아이는 실종되었어. 민호는 말을 잃었다. 아저씨, 아버지께서 이 일에 관련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전선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아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해 민호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고 그의 마음은 이전보다 무거워졌다.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난이는 응접실에 앉아 재단 위의 촛불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왔어요? 난이는 민호를 돌아보지 않고 물었다. 마을에 가서 아버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난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민호를 돌아봤다. 찾은 것은 있나요? 민호는 난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난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빛에는 희망이 어렴풋이 비쳤다. 당신은 아마도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겠죠. 그때부터 민호는 과거의 진실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시작했다. 깊이 파고들수록 그는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비밀들을 발견했다. 난이와 이야기를 나눈 후 민호는 밤새도록 뒤척였다. 팔수 씨와 구키에게 들은 이야기는 그를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만약 그의 아버지가 난이의 딸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라면? 왜 그가 이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버지와 관계가 없다면 대체 누가 그 비밀스러운 실종 사건의 배후에 있는 것일까?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아버지의 친동생 이모 씨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민호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이모 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재산과 생활 방식에 대한 불화로 인해 두 형제는 점점 멀어졌지만 이모 씨는 여전히 마을 근처 강변 골목의 낡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민호가 이모 씨가 사는 작은 골목에 들어서자 그는 이상할 정도로 습하고 칙칙한 분위기를 느꼈다. 집은 낡고 벽에는 이끼가 잔뜩 끼어 있었으며 문은 마치 수리된 적이 없는 듯 삐걱거렸다. 민호는 문을 두드렸고 잠시 후 이모 씨가 나타났다. 민호 내가 왔구나. 이모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놀랐고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온 거냐? 난이 씨 딸이 실종되었을 때 옛날 일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민호는 머뭇거렸다. 이모 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그 이야기는 오래전에 끝났어. 지금 왜 다시 꺼내는 거냐? 난이 씨가 아버지께서 그 아이를 마지막으로 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아시는 것이 있나요? 이모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집으로 들어가 민호에게 따라 들어오라고 했다. 작은 집안은 어두웠고 낡은 등잔만이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모 씨는 의자에 앉아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다. 민호, 너는 내 아버지와 라니 씨가 과거에 어떤 관계였는지 알고 있니? 민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들이 아는 사이였다는 건 들었지만 아버지께서는 이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모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전선과 라니는 서로 사랑했어. 결혼까지 생각했었지.
하지만 전선은 라니를 버리고 내 엄마와 결혼했어. 그래서 라니 씨가 원한을 품고 있는 거야. 민호는 이모 씨의 말에서 긴장감을 느끼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럼 라니 씨 딸은? 이모 씨는 고개를 숙이며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라니 씨의 딸이 전선의 친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니? 민호는 눈을 크게 뜨고 충격을 받았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마을에서는 그 아이가 전선과 라니의 사랑의 결과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비록 라니 씨가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의 사진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민호는 잠겨있는 방에서 본 사진을 떠올렸다. 사진 속 소녀의 눈은 아버지 전선과 똑같았다. 만약 그렇다면 왜 아이가 실종된 거죠?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모 씨는 민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전보다 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민호, 아이를 실종시킨 사람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 가족 중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니? 민호는 방금 들은 말에 마음이 요동치는 듯했다. 혹시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요. 이모 씨의 고백은 하늘에서 내리치는 번개처럼 민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야기는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20년 전 이모 씨와 전선은 가족의 토지 소유권을 두고 다투었다. 이모 씨는 전선이 대부분의 재산을 차지하고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분노한 이모 씨는 전선을 위협하기 위해 라니의 딸에게 접근했다. 나는 아이를 해칠 생각은 없었어. 그저 내 아버지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땅을 내놓게 하고 싶었을 뿐이야. 이모 씨는 후회하며 말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멀리 가버렸어. 아이는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다가 강에 빠졌어. 민호는 멍해져서 눈이 붉어졌다. 한 번도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한 적이 없으신가요? 이모 씨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몰라. 라니 씨는 여전히 내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믿고 있어. 그리고 나는 감히 진실과 마주할 수가 없었어. 그날 밤 민호는 다시 비초을 봄 저택으로 돌아갔다. 라니는 문 앞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민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라니 씨, 저는 진실을 찾았습니다. 라니는 놀랐고 그녀의 눈에는 희망이 차올랐다. 민호는 이모 씨가 고백한 모든 이야기를 천천히 말했다. 이야기를 다 듣자 라니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녀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민호가 생각했던 분노나 원한은 없었다. 결국 알게 되었네요. 지난 20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라니는 목이 메어 속삭였다. 민호는 무릎을 꿇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죄송합니다. 저희 가족이 한 모든 일에 대해서 라니는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때로는 늦은 진실도 해방이 될 수 있죠. 그 순간 민호는 원한이 영원히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해야 할 일은 마주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이었다. 비록 늦었더라도. 이야기가 모두 밝혀진 후 비초을 봄 저택에는 침묵이 감돌았다. 민호는 라니의 변화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에는 침묵 속에 슬픔이 가득 차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라니는 종종 창가에 앉아 붉은 장미 정원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그녀와 딸이 어렸을 때 함께 가꿨던 곳이었다. 그녀는 마치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민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를 괴롭히던 원한과 증오의 굴레에서 벗어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또한 오랫동안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아온 이모 씨를 생각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고통을 준 사람과 마주할 때 나니의 반응이었다. 어느 날 아침, 민호는 이모 씨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이번에는 이모 씨가 민호가 문 앞에 나타나자 놀라지 않았다. 내가 다시 올 줄 알았지. 이모 씨는 이전보다 더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모 씨, 나니 씨를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민호는 망설이며 물었다. 이모 씨는 주저하는 듯한 표정으로 눈을 크게 떴다. 나는 지난 20년 동안 어둠 속에서 살았어. 지금 마주하지 못한다면 평생 죄를 안고 살아야 할 거야. 민호의 말은 칼날처럼 이모 씨의 마음을 꿰뚫었다. 이모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내려놓고 어깨를 떨었다. 내 말이 맞다. 하지만 그녀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들어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이모 씨를 저택으로 데려왔다. 나니는 이모 씨를 보자마자 얼굴을 굳혔고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고 숨을 가쁘게 쉬었다. 여기 왜 왔어요? 나니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모 씨는 꼼짝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의자를 꽉 잡았다. 나니, 진실을 말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나니는 비웃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진실. 20년 만에 당신에게서 진실을 들어야겠어요? 나는 너무 오랫동안 도망쳤고, 이제는 내 잘못을 마주해야 할 때가 되었어. 방 안에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이모 씨는 딸을 위협하기 위해 나니의 딸에게 접근한 날부터 아이가 겁에 질려 도망치다 강에 빠진 순간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나니의 눈은 불길에 타오르듯 타올랐다. 그녀의 손가락은 나니의 분노가 끓어오르는 듯 떨렸다. 내 딸을 죽였어. 당신이 전선 때문에 그랬던 거야. 나니의 목소리가 메이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당신은 내가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나요? 김호 씨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니는 일어나 이모 씨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나는 전선의 가족에게 복수하겠다고 맹세했어. 그런데 내가 가장 증오하는 사람이 당신이었다니. 민호는 나니를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나니 씨, 이모 씨는 잘못했지만 지금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여기서 끝내도록 해주세요. 나니는 민호에게로 고개를 돌렸고 민호는 전선과 닮은 아들을 바라보며 나니의 마음이 부드러워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지난 세월 동안 쌓인 원망이 남아 있었다. 내가 그를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호는 침묵했다. 그는 나니가 명확한 답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마음 속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니는 딸의 무덤 앞에 섰다. 이모 씨는 옆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향을 피웠다. 딸아, 용서해다오. 널 집으로 데려갈 수는 없지만 먼 곳에서 항상 널 위해 기도할게. 나니는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다 한숨을 쉬었다. 이모 씨, 지금부터 다시 여기 오지 마세요. 내 딸은 늦은 눈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니의 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민호는 그녀가 원한의 짐을 어느 정도 내려놓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며칠 동안 저택에서의 생활은 평소대로 돌아왔다. 나니는 더 이상 이모 씨나 과거의 일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민호는 그것이 그녀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선택한 방법임을 알았다. 이모 씨는 마을을 떠나 외딴 곳에서 은둔하며 살았고 떠나기 전에 민호에게 편지를 남겼다. 민호, 나를 되찾게 해줘서 고맙다. 용서를 받을 자격은 없지만 남은 삶 동안 뉘우치고 속죄하며 살겠다. 민호는 편지를 읽고 한숨을 쉬며 접었다. 그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나니와 이모 씨가 진실을 찾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해질녘, 민호는 저택의 정원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난이는 조용히 그에게 차를 따랐다. 민호 씨, 마을을 떠날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난이는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봤다. 당신은 아버지와 닮았지만 또 달라요. 당신은 더 옳은 길을 택했어요.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난이 씨, 때로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도 용서가 필요합니다. 난이는 대답하지 않고 해질녘에 붉게 물든 장미를 바라봤다. 이모 씨와의 만남 이후 저택은 조용해졌지만 여전히 길게 이어지는 침묵이 있었다. 난이는 매일 아침 집 앞에서 언덕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마치 기억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했다. 민호는 난이와 함께 저택 생활에 익숙해졌지만 그는 오래된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난이는 원망을 어느 정도 내려놓았지만 이모 씨는 여전히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늦은 오후, 민호가 응접실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 너머에서 쿠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 씨, 이모 씨가 큰일 났어요. 민호는 벌떡 일어났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무슨 일인데요, 쿠키 씨?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강변에서 누군가가 이모 씨를 막았다고 해요. 며칠 전부터 수상한 사람들이 집 근처를 맴돌고 있었어요. 민호는 망설일 틈도 없이 저택에서 뛰쳐나왔고 마을로 내려가는 오솔길을 따라 빠르게 걸었다. 하늘은 어두워졌고 차가운 바람이 나무 사이를 통과하며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냈다. 이모 씨의 집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고 집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가 비모 씨, 안에 계세요, 라고 크게 외쳤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민호는 집 안으로 들어가 구석구석 살폈다.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서둘러 쓴 듯 글씨가 엉망이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을 되찾을 거다. 민호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누군가가 이모 씨를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때 민호는 집 뒤편 강가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그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채로 밖으로 뛰쳐나갔다. 달빛 아래에서 이모 씨는 3명의 낯선 남자와 강변에서 마주하고 있었다. 세 남자 중 한 명은 키가 크고 험악한 인상으로 이모 씨의 옷깃을 잡고 있었다. 네가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냐? 몇 년 동안 편하게 살았으니 이제 갚을 때가 됐어. 당신들은 누구야? 당신들을 모른다. 이모 씨는 허약하게 저항하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는 달려가 소리쳤다. 내 삼촌을 놔줘요. 그 남자는 고개를 돌려 민호를 바라봤고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넌 누구냐? 민호는 다가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저는 이모 씨의 조카입니다. 할 말이 있으면 저에게 하세요. 남자는 이모 씨의 옷깃을 놓고 민호에게 다가왔다. 네가 대신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는 우리에게 내 아버지와 사업을 하던 시절부터 많은 돈을 빚졌어. 아직도 다 갚지 못했지. 민호는 이모 씨를 바라봤고 그의 눈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삼촌, 정말로 빚을 지셨어요. 이모 씨는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자는 말을 이었다. 내가 우리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만약 내 삼촌이 사라지는 걸 원치 않으면 돈을 가져와. 일주일 안에 위협적인 시선을 던진 후 그들은 떠났고 이모 씨는 풀밭에 주저앉았다. 민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그를 일으켜 세웠다. 왜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이모 씨는 한숨을 쉬었고 그의 눈빛은 마치 묵은 짐을 진 것처럼 처져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몰랐어. 민호는 그의 어깨를 잡으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제 혼자서 싸우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거예요. 다음 날. 민호는 난이를 찾아갔다. 난이는 민호가 이야기를 다 듣자 오랫동안 침묵했다. 잠시 후 그녀가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을 할 건가요? 민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삼촌을 도울 겁니다. 난이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봤다. 당신은 아버지와 똑같군요. 모든 것을 책임지려 하는군요.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민호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저는 당신이 저를 도와주신다면 모든 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믿어요. 난이는 웃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민호는 이모 씨를 위협했던 남자들이 자주 모이는 곳인 마을 근처 숲속의 낡은 나무집을 찾아냈다. 민호는 어릴 적부터 친구인 경찰 용호와 함께 그들을 미행하기 시작했다. 용호는 증거를 수집하여 그들을 체포하는 것을 돕기로 동의했다. 그날 밤, 민호와 용호는 몰래 그들을 미행했다. 민호는 문틈으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저 남자가 예전 일을 묻어둘 수 있다고 생각하나? 돈이 없으면 그 녀석이 편안하게 살 수 없도록 만들겠어. 민호는 그들의 대화를 모두 녹화했다. 다음 날 아침, 그 녹화 영상은 지역 경찰서에 제출되었다. 그 남자들은 협박과 금전 갈취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모 씨는 수년 동안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날 이모 씨는 난이의 딸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고 눈을 감은 채 늦은 눈물을 흘렸다. 난이는 뒤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호는 그녀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모 씨가 자신의 죄에 대해 갚았다고 생각해요. 난이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신의 어둠을 마주해야 해요. 민호는 그녀를 바라본 후 파란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둠은 오래 갈 수 있지만 동은 곧 떠오를 것이다. 이모 씨를 협박한 남자들이 체포된 후 마을은 평온해진 듯했다. 모든 것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민호는 여전히 어두운 구석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비추올 봄 저택은 하늘이 더 맑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두운 기운을 띠고 있었다. 난이는 자신의 정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때때로 가위를 들고 가지치기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어른거렸다. 민호는 저녁 늦게 그녀와 함께 앉아 늙은 친구처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민호는 그녀가 이모 씨를 어느 정도 용서했지만 딸에 대한 상실은 결코 채울 수 없는 공백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느 가을 늦은 오후, 석양이 마을 어귀의 대나무 숲 너머로 붉게 물들 때 민호는 응접실에 앉아 가족의 오래된 서류를 다시 읽고 있었다. 갑자기 가볍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민호는 밝은 미소를 띤 채 서 있는 어릴 적 친구 서영을 보았다. 민호, 오랜만에 마을에 내려왔네? 나는 내가 숲속 사람이 될까봐 걱정했어. 서영은 농담을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호는 살짝 웃으며 서영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나는 괜찮아. 다만 생각할 것이 많을 뿐이야. 서영은 저택 내부를 둘러보며 난이 딸의 영정사진이 놓인 재단에 시선을 멈췄다. 너는 난이 씨가 평화를 되찾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지. 민호는 어두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어. 하지만 아마도 평온은 쉽게 오지 않을 것 같아. 서영은 한숨을 쉬며 민호 옆에 앉았다. 민호, 난이 씨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니? 서영의 말에 민호는 멈칫했다. 숨기고 있다고? 무슨 뜻이야?
서영은 망설였다. 어쩌면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걸지도 모르지만 늘 그런 기분이 들어. 나니 씨는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았어. 이모 씨를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녀의 눈빛에 남아있는 것 같아 민호는 침묵했다. 서영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고 그녀가 그렇게 느낀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민호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모든 조각이 맞춰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조각 하나가 빠져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민호는 자신이 그동안 주저했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나니의 딸이 살던 금단의 방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나니는 두 사람의 대화 이후에 그 방을 열어두었지만 민호는 항상 그곳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고 나니의 사생활과 슬픔을 존중했다. 그날 밤 저택은 어둠에 잠겼고 민호는 긴 복도를 조용히 걸어가 조심스럽게 그 방으로 가는 문을 밀었다. 달빛이 야른 커튼을 통해 비치며 방을 희미하게 밝혀주었다. 방은 처음 들어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작은 침대, 책상, 그리고 부겐빌리아 아래에서 미소 짓는 소녀의 사진이 있었다. 민호는 천천히 책상으로 다가가 책상 아래의 서랍을 바라봤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가족 표지가 닳아버린 낡은 일기장이 있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다. 책상 램프 아래에서 작고 삐뚤삐뚤한 글씨가 나타났다. 오늘 전선 아저씨가 또 집에 오셨다. 아저씨는 자신이 갔던 여행 이야기를 해주셨다. 나는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았지만 엄마는 아저씨가 방문할 때마다 늘 슬퍼 보였다. 민호는 눈을 깜빡이며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엄마는 전선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엄마는 아저씨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셨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엄마는 매우 많이 우셨다. 읽으면 읽을수록 민호는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내일은 내 생일이다. 엄마는 전선 아저씨가 올 거라고 하셨다. 나는 엄마가 숨긴 것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두려웠다. 일기장의 마지막 장은 찢겨 있었다. 민호는 그 빈자리를 바라봤고 마음이 무거웠다. 왜 나니는 이 일기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것일까?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나니와 응접실에 마주 앉아 일기장을 탁자 위에 놓았다. 나니는 일기장을 바라봤고 그녀의 눈은 잠시 흔들렸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찾았군요. 네, 나니 씨, 왜 당신은 당신 딸이 쓴 일기 속 내용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나요? 나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탁자 위에 놓인 두 손을 깍지 꼈다. 민호 씨, 때로는 진실이 모두 드러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민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를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겁니다. 나니는 한숨을 내쉬었고 그녀의 눈에는 오래된 고통이 어려 있었다.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아이가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살게 할 수 없어요. 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무슨 뜻이죠? 전선은 내 딸을 해치지 않았지만 딸의 출생의 진실 때문에 진실을 숨기기로 한 거예요. 나니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당신의 아버지는 내 딸의 친아버지였어요. 나는 그 사실을 일찍부터 알았지만 내 딸이 그 사실을 알고 그를 원망할까봐 두려웠어요. 민호는 멍해졌고 마침내 마지막 조각이 제자리에 맞춰졌다. 나니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고마워요. 민호 씨, 이제는 모든 것을 잊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민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때로는 용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늦더라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임을 알았다. 석양이 마을의 대나무 숲 너머로 지면서 언덕에는 노을이 드리워졌다. 차가운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스쳐 지나갔고 저택 정원의 장미 향기를 실어 날랐다.
민호는 처마 밑에 앉아 멀리 펼쳐진 들판을 바라봤다. 일기장을 발견한 이후 난이는 더욱 침묵해졌다. 지난 며칠 동안 그녀는 딸의 사진 옆에 앉아 액자를 조용히 닦았고 마치 만질 때마다 딸에게 더 가까워지는 듯했다. 그날 저녁 난이는 민호를 응접실로 불렀다. 난이는 커다란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손은 낡은 일기장의 표지를 어루만졌다. 그녀 옆에 등잔은 그녀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어 그녀를 더욱 늙고 지쳐 보이게 만들었다. 민호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늘었지만 민호는 모든 단어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 민호는 마주 앉아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말씀하세요. 제가 무엇이든 도울게요. 어란이는 민호를 올려다봤고 그녀의 눈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아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요. 아이를 너무 오랫동안 마을의 묘지에 두었어요. 민호는 침묵했고 그는 난이의 마음을 이해했다. 어쩌면 지난 일들을 겪은 후 그녀는 딸이 가장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어디로 데려가고 싶으신가요? 난이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눈빛을 보였다. 강으로 데려가고 싶어요. 그녀의 대답은 민호를 놀라게 했지만 난이가 달빛 아래 반짝이는 강을 보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을 때 민호는 그녀가 결정했다는 것을 알았다. 준비하는 것을 돕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난이와 민호는 마을 묘지로 내려갔다. 이모 씨도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다가오지 않았다. 난이가 어느 정도 진실을 받아들였지만 이모 씨는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난이의 딸의 작은 관이 차에 실렸고 민호와 난이는 그녀가 어릴 적에 뛰어놀던 강둑으로 이어지는 마을 길을 조용히 걸었다. 마을 사람들은 엿보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지켜보았고 난이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이해했지만 감히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였다. 정오쯤 강변에서 작은 배가 준비되어 있었다. 배에는 난이의 딸이 가장 좋아했던 흰장미 한 다발이 놓여 있었다. 민호는 난이가 배에 올라타도록 도왔다. 이모 씨는 언덕 위에 서서 자신과 싸우는 듯 꽉 쥔 손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난이는 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가락은 천으로 덮여진 관을 가볍게 어루만졌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미안해. 너무 오랫동안 널 기다리게 해서. 민호는 난이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주기 위해 얼굴을 돌렸다. 그는 영원히 그녀를 맴돌며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는 듯한 가벼운 바람 소리를 느꼈다. 난이는 일어나서 민호에게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민호는 천천히 배를 강 가운데로 밀었다. 배가 강 가운데에 도착하자 난이는 몸을 숙여 하나씩 흰 장미를 강물에 던졌다. 꽃잎들은 물결을 따라 멀리 수평선으로 흘러갔다. 잘 가렴. 편히 쉬렴. 난이는 속삭였다. 민호는 말을 삼켰고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날 저녁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난이는 전보다 차분해 보였다. 하지만 민호는 그녀가 마음 한 부분을 딸과 함께 강에 두고 왔다는 것을 알았다. 밤에 이모 씨가 저택에 찾아왔다. 20년 만에 처음이었다. 난이는 그에게 차를 권했고 마치 완전히 받아들이고 용서한 듯했다. 나는 잊을 수 없겠지만 아마도 놓아줄 수는 있을 거예요. 난이는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이모 씨는 고개를 숙이며 목이 메어 말했다. 모든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난이는 미소 지으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우리는 모두 사람이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요. 민호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이 귀중한 순간을 통해 용서는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며칠 동안 민호는 난이를 도와 아름다운 비드라는 이름으로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자선 재단을 만들었다.
재단은 지역사회의 빈곤한 아이들을 후원하고 저택에서 무료 수업을 조직했다. 민호의 친구 서영도 라니와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자원했다. 매일 오후 그녀는 저택으로 자전거를 타고 와 아이들을 위한 책과 학습 도구를 가져왔다. 민호. 라니 씨가 수업을 시작한 후로 마을 아이들이 학교보다 여기 오는 것을 더 좋아한다니까. 서영은 책장을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다. 민호는 옆에 서서 아이들이 뜰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봤다. 라니 씨는 마침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은 것 같아. 라니는 집에서 나와 이야기를 듣고 미소를 지었다. 민호 씨, 인생은 어두운 시기가 있지만 빛은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마음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 겨울 아침, 민호는 도시의 대형 법률 회사에서 법률 보조원 자리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받았다. 이 날이 오리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마을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비추올 봄 언덕에 서 있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서운한 기분이 들었다. 라니는 아쉬움을 감춘 채 정문까지 나와서 민호를 배웅했다. 민호 씨, 정말 가야 하나요?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라니는 오랫동안 민호를 바라보다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당신은 나를 위해 또 이곳을 위해 많은 일을 했어요. 하지만 어디를 가든 비추올 봄은 당신의 집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민호는 고개를 숙여 조용히 말했다.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이곳에는 저와 당신과 우리가 겪었던 모든 순간이 함께 담겨 있으니까요. 라니는 미소를 지으며 민호가 저택을 떠나는 모습을 바라봤다. 3개월 후, 민호는 짧은 출장을 위해 다시 마을을 방문했다. 비추올 봄 저택은 이제 지역 사회의 중심으로 변모해 있었다. 민호가 대문을 지나자 아이들이 달려와 그를 안았다. 서영은 장미 한 다발을 들고 집에서 나왔다. 라니 씨가 이걸 너에게 주라고 했어. 네가 제 시간에 돌아올 거라고 하셨지. 민호는 꽃을 받아들고 라니가 발코니에서 그를 바라보는 것을 봤다. 라니는 해맑게 미소 지었다. 돌아온 걸 환영해, 민호. 민호는 저택으로 들어섰고 그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비극과 상실을 상징했던 비추올 봄은 이제 새로운 시작과 사랑과 포용의 장소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민호는 그곳이 어디를 가든 길을 잃었지만 결국 돌아온 사람들의 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